늦으셨어요. 예, 변호사님 워낙에 4시에 뵙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업무가 늦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부정선거 수사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3분의 위원장 중에 인터넷 주로 활동하시는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오늘 제가 그 썸네일 제목 이렇게 했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본 충격적인 재검표 현장. 2조 투표지는 2조 집회보다 무섭다. 제목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오늘 좀 부드럽게 뭔가 좀 신앙적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네. 예전에 2004년인가 벌써 거의 20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예, 제목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권영훈 교수님 원래 모태신앙이세요?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신앙생활 안 했었는데 검사 생활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우울증 또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제 그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서 또 지금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외모는 참 장로님처럼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그 범죄인들이 뭐 우울증 걸리거나 그게 정상인데 검사가 왜 그렇게 되나요? 검사가 제가 이제 일할 때만 해도 저는 주로 형사부에서 이제 그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송치하는 이런 사건들 조사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400건 가까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건 한 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실과 증거관계를 전부 검토를 하고 이제 그게 이게 범죄가 되고 기소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공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그것도 중간에 결재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결재를 거치고 해서 기소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기소유예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뭐 피의자 이런 분들 조사도 하기도 하고 참고인들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400건을 처리하니까 그 매일매일 거의 쉬지 못하고 또 주말 뭐 심지어 일요일 날도 기록사 가져가서 집에 가지고 사건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벅차서 제가 번아웃 된 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가게 된 거죠. 검사님들 그렇게 일 많이 하시는가요? 네. 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보니까 많이 좀 그 문화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좀 상대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그 위에 부장검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봤었거든요. 심지어 차장검사까지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뭐 맞춤법까지도 봐주시고 이렇게 이제 또 내용이 뭐 방향이 틀린 거 이런 거는 특별하게 또 더 지적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굉장히 약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들 저도 변호사로서 법원 재판하다 보면 상당히 좀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요즘은 좀 결재 과정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좀 제도의 엄격함이나 이런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 절정이 부정선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번에 워낙은 좀 뭐 새롭게 하소서에서 하신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소프트한 얘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수사촉구 특별위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정선거 수사촉구 일해야 돼요. 저희 10억 모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막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모금해야 되나? 진짜 10억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많이 후원해 주세요. 지금 어제 그제부터 형사 고발이 시작되었고 파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오산 이제 곧 오산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도 지금 직접 고발하실 건이 있으신가요? 네, 뭐 여력이 없어서 아직 이제 정리를 못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 부정의 물증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이제 선거 재판 과정에서 정말 석연치 않은 그 법원, 특히 법관이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도, 이거 좀 심지어 좀 약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증거도 수집해 놓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그 수사기관에다 고발을 하고, 그래서 기록이 남겨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변호사 입장 말고요. 검사 입장에서 만약에 그 재검표 현장이 있었다. 그럼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검사든 뭐 판사든 아니면 공무원, 심지어 선관위 공무원들까지도 그 현장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오고 우리가 믿은 그런 법 질서가 모두 다 무너진 그런 범죄 현장에 서가지고 그걸 보고도 묵인하는 거는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심지어 뭐 인간의 도리도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아침에 더 카르텔, 왜 더 카르텔? 저희 4월에 그 당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합니다 이후에 거의 이제 5개월 만에 또 하나의 다큐가 나왔는데, 제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이것은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외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크로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오늘 이걸 봤더니 이 문제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분이 만들었고, 당 한 표에 비교하자면 이제 완전 심화 버전이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다가 중간에 거의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려서 본 장면이 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저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거 보셨는지 한번 보세요. 네, 저도 오다가 KBS의 이제 기자들은 보면서 선대이기도 한 민경욱 대표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4년 뒤에 잘 하세요. Follow the party, man. Follow the party. BGM으로 막 파리가 막 풀어져요. Party, man. 이거 나올 때마다 둥시 했을 건데 공들여 기사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지. 그랑 똑같은 거야. Follow the party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저 이름 기억해야 돼요. 네, 김기화, 강병수, 오규정, 네, 박원진? 예, 이름 기억해야 돼요. 네. 야, 왜 저렇게 당당할까요?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정작- 거짓말에 그 뭔가 동참하는 쪽이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4월 15일 날 2020년 15일 날 새벽에 이렇게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 나라는 걱정이 되는데, 완전히 보수 정당이 완전히 뭐 참패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이런 걸 보고 좀 황당했는데, 그날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전국이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그 유튜브 방송으로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 감리교회 선한 목사님, 목사교회.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그날 새벽 기도 생방송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지 하니 그런 이제 마음에 소망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며칠 안 있다가
이 4.15 총선 결과가 이상하다. 좀 뭔가 조작된 그런 점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뭐지? 하고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방송을 보지 않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 어쨌든 숫자적인 증거가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그런 선거에서 나타나는 그 임의적인 그런 행동과 달리 딱 그 어떤 조작된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확신이 들었고요.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진 과정도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게, 그 다음에 제가 민경우 의원 사건을 이제 같이 수임을 해가지고 보전 처분을 하고 5월 1일 날 인천 그 송도 민경우 의원 지역구 송도의 한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이런 부정선거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과 뭐 교수님들, 심지어 서울대학 그 통계 전공 교수님도 모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오늘 그 더 웨 카르텔이라는 그렇죠. 영화 제작한 그런 그 우리 카프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여기 모셔서 예, 인터뷰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분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중에 오. 알았어요. 그래, 야, 이건 정말 놀랍다. 그분 지금은 저 지방에 사시거든요. 전라도에 그쪽 지방에 사시는데 그때 송도 주민이었고 그 자리 설명에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이 4.15 부정선거라는 이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에서 그 악당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3년 갔는데요. 저는 이 팔로드 파티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해커의 지문을 제가 기획하고 뭐 그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이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근데 굉장히 초기에 이거를 저는 캐치를 했고, 그걸 캐치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 투표지가 쏟아질 것을 굉장히 빨리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도 까면 다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현장에 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딱 열었을 때 그 기분은 좀 제가 못 느끼니까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그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그 5층에 이제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이제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기대한 거는 이게 선거 결과, 특히 사전 투표 결과는 조작됐다고 이제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해서 이 투표지가 틀림없이 뭐 위조된 투표지가 좀 투입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걸 찾으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정작 그 투표함, 그동안 한 1년 이상 보관했던 투표함 박스를 딱 열었는데 처음부터 투표지가 너무 깨끗하고 새로운 용지처럼 보였거든요. 그래도 당장 이게 뭐 위조다, 뭐 이거 전부 바꿔치기 됐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가 그걸 제출한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 공직 공무원들이거든요.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그 재판을 대법관들이 직접 나와서 재판은 대법원 재판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뭔가 범죄로서 투표지를 완전히 그 바꿔치기 해가지고 제출한다는 건 상상을 못 했는데, 그래 너무 이게 투표지가, 특히 사전 투표지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접힌 흔적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그 다발제로 100장씩 묶어놨는데 평평하게 그냥 그대로 아주 새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걸 보고, 그 당시에 그 종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인쇄업 하시는 분하고 같이 제가 그걸 열고 둘이 그냥 동시에 나온 얘기가, 이거 뭔가 이거는 프린트된 거 아니야. 우리는 사전 투표지는 이제 앱슨 프린터라는 그 한 장씩 이렇게 출력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전부 인쇄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둘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 녹음하는 걸 동영상으로, 그것도 제 폰으로 찍은 이제 영상이 그 처음 보는 장면에서 우리가 느낀 그대로고, 그 옆에 계시던 우리 김영철 장군님은
그러면 이게 만일 인쇄됐다면 QR코드는 어떻게 됩니까? QR코드가 뭐가 잘못 인쇄됐다면 이렇게 일련 번호로 될 수가 없지 않냐고.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책 프린트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연구 보고서 할 때 QR코드는 그 하나의 일련 번호로서 해가지고 책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프린트돼 나온 그런 그렇죠. 상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자동으로 다 그 집어넣을 수가 있다. 프로그램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대화가 녹음이 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의심은 되지만 상대가 선거관리위원회 또 본인들이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조작했다. 그 결과물을 조작했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밤중에 돌아가신 그 김재홍 대표님이 자유의 창이라고 길거리 뭐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하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찌감치부터 관여하신 그분한테 막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되시냐. 저는 이제 현장에 본 적이 없거든요. 개표장에 가서 진짜 실물 투표지를 못 봤기 때문에 또 그때 서양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투표지 색깔을 계속 물어봤거든요. 투표 색깔. 근데 그분들 말씀이 다 A4 용지처럼 하얗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투표지 색깔이 너무 약간 누런 색깔, 베이지 색깔 비슷하게 그 때문에 색깔 자체가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 제가 또 투표할 때도 하얀 용지에다가 투표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인 형태가 이게 뭔가 접힌 자죽이 없었던 걸 알았고 그래서 계속 그 대법관들한테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판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대법관이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제가 여기 테이블 이제 하나 있으면 거기에 제가 맡은 저라서 그 테이블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사진을 이제 법관의 허락을 받아서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왜 어떻게 자죽이 하나 없나? 접힌 흔적이 없다. 이 전체가 계속 이런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주로 부장 판사들이고 대법원에 재판 연구관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같이 작업을 확인 작업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새벽이 되니까 이분들이 그중에 판사 한 분이 이 투표지를 들고 이렇게 위에다가 전등불에 비춰보는 거예요. 앞으로 비춰보고 뒤로 비춰보고 그러니까 하나도 흔적도 없고 자죽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당황해 하시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참여했던 법관들이나 법원 공무원들은 다 그 당시에 아마 다 본인들도 인식을 하셨을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생각을 않잖아요. 예. 근데 변호사님, 뭐 이제 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대법관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때 같이 했던 뭐 판사들 솔직히 다 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캥거루 재판이고 아사리판이라는 거 다 알면서 뭔가 삼키고 있는 못 느끼셨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대법관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게요. 그 밑에 그 법관들은 어쨌든 대법관들이 모든 판례고 뭐고 최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또 인사도 아마 대법원에서 정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가 결국은 나중에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말을 못 꺼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쭉 지켜본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검증기일 때 우리 김학민 변호사님이라고 예,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카톨릭 그 법조인들 신우회의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분이라서 100만 원이나 보냈던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김학민 변호사님 전화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 로펌 대표시고 또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모르는 분인데 자기 오늘 토요일 날 이제 미사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 무료 변론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법률 사무소에 갔더니 제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5월 7일 날 제기한 민경우 의원 그 소송의 소장도 그분이 거의 최종적으로 많이 손을 봐주셨거든요. 법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근데 지금 더 카르텔 저는 이 다큐멘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당신의 이제 VON 뉴스에서 주식회사 VON이죠. 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여기에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것을 제작할 때 이게 너무 매크로하기 때문에 빠진 구석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카르텔은 빠져 있다고 느꼈던 걸 깨알같이 다 찾아서 이렇게 메꿨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것은 우리를 비아냥 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고발을 했던데요. 이준석도 있고 뭐 하태경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조갑재, 정규재 이분들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대한민국이 그럴 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그런 그 범죄를 할 리가 없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검사하셨으니까요.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들을 믿었고 또 검찰청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부정선거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신뢰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그 조사한 그 이종원 씨라고 그 맨 처음에 그러니까 5월 10일 날인가 국회에서 또 그때도 국민주권 뭐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알리는 그런 이제 그 했는데 그때는 언론도 굉장히 많이 카메라 기자고 뭐 전부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투표지 6장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6장을 그 구리시 개표장 참관인으로 참석하면서 그걸 가져다가 민경우 의원한테 전달을 해줬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검찰에서는 그걸 가지고 민경우 의원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분이네요.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경우 의원하고 성명불상의 절도범하고 이렇게 같이 고발을 해가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의정부 지검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 이분이 그 중에 서양기 목사님이나 뭐 김철영 그 뭐죠 공선감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단체 회장님하고 전부 막 압수수색을 그냥 개인 집에 가서 11시간 동안 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저렇게 나와서 민경우 의원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근데 저분이 근데 실형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변론을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기가 막힌 게 투표지 그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 6장을 가지고 나와서 전달해 준 거는 맞는데 그 투표지를 저분들이 저희 선관위에서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 봉함된 봉투에서 이 사람이 찍고 어떤 따로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서 찍고 거기서 투표지를 꺼내 가지고 절도했다. 그럼 좀 더 이 범죄가 좀 중할 거 아니에요. 그 이분은 누가 전달해 주는 걸 개표장에 왜 이런 사용하지 않는 투표지가 들어왔냐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부정선거의 증거다 하고 제공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한쪽 구석에 그 옛날에 그 뭐 사진들 보면 체력 단련실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퍼런 가방들 놓여 있는데 거기서 가방을 열고 봉투를 자기가 찍고 거기서 꺼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저도 그 1심 변론을 할 때는 그걸 잘 인식을 못했다가 항소심 변론하면서 좀 실제 그 투표 기록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투표 기록은 흑백인데 컬러로 된 이제 투표 그 기록을 보려고 직접 이제 기록을 가서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제출한 봉투가 보니까 불이 타져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감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검 포렌식 센터에 그 투표지하고 봉투를 전부 가져가 지문도 검식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결론은 그 불에 탄 봉투에 이 사람이 찢으면서 거기에 DNA가 3군데 이렇게 발견됐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하니까 이분이 그 봉투를 찢고 만졌다는 증거가 DNA가 있으니까 동일한 DNA가 나왔다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빙성이 주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불에 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분란 시점이 5월 19일이었거든요. 한참 뒤인데요? 그러니까 4.15 총선이 일어나고 그 후에 5월 19일 날 대검 포렌식 센터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장에 불이 났고 그 봉투가 불에 탔다. 근데 이분이 검찰에 출석한 게 5월 말이었거든요.
불난 지 한 보름 만에 출석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채취한 이분 침을 채취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하고 그 봉투에서 DNA를 채취하고 비교하니까 일치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상식이 안 맞는 게 DNA라는 우리 세포 조직인 거거든요. 뭐 체세포든지 침이든지 아니면 땀이든지. 그런데 침이 이제 그 당시에 마스크도 끼고 하니까 침이 거기에 틀리는 없을 건데 그러면 땀인가 하면 땀은 DNA가 안 나온다는 건데 워낙 그 물이 많고 그 세포 조직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뭐 살점이 떨어질 리도 없고 혈액이 튈 리도 없고 근데 불에 탄 봉투에서 나중에 이 사람 DNA가 일치한 DNA를 찾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원본 봉투를 한번 보자. 그래서 검찰 그러니까 그 항소심에서 원본 봉투를 제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법 재판장은 검사한테 그걸 강요를 할 수 없다. 검사 보고 가져 나오라 그러니까 그 봉투를 가져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똑같은 크기의 그 누런 이제 각대 봉투를 가져와서 이거하고 같은 거다. 그렇지만 원본은 못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끝났거든요. 지금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든 재판은 직접 증거주의인데 직접 증거도 제시도 안 하고 거기서 DNA 찾았다는 그 대검의 포렌식 센터의 감정이 있지만 그것도 불에 탄 봉투에서 무슨 조직이 불에 탔더라면 살점이라도 날아갔을 거고 피라도 날아갔을 거고 거기 불에 타면 또 분물 뭐 소화기로 막 끄고 막 이랬을 텐데 그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그 봉투를 가지고 거기 DNA를 찾았다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결국은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조작인데 그래서 네. 그 인신 구속까지 가는 건가요? 1년 반 이상. 1심에서 2년 6개월 선고했다가 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는데 그 시점이 놀라운 게 우리가 7월 28일 날 6월 28일 날 검증기일을 했거든요. 2021년도에. 그때 왜냐면 각 언론 매체에서 기자들은 거기 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진만 찍고 다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검증할 땐 기자 한 명도 현장에 없었던 상태에서 근데 보도자를 뿌리니까 그대로 이 검증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전 매체들이 지금 다 사실 일종의 겁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무조건 감옥에 넣겠다라고 결심했다고 느껴지는 그 정도 심각한데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이분들 이제 타겟이 아니라 민경욱 의원이 타겟이었거든요. 민경욱 의원이 그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또 영향력 있는 분이라서 민경욱 의원을 이제 엮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걸 수사를 했던 거고 이분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이제 절도범으로 몰았는데 나중에 제가 민경욱 의원 그때 수행해 가지고 저기 의정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팔로우 더 파티를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민경욱 의원하고 이제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약속해 놓고 그 투표지를 이제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가지고 있는 투표지를 이제 제출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겠다.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증거로 내자. 부정선거에. 그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모시고 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저한테 점심 라면을 드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팔로우 더 파티를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날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 백브리핑 할 때 팔로우 더 파티 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막 제 휴대폰으로 뭐 건땅쭈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중국말로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파워더 더 파티 그걸 찾아가지고 막 옆에서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그걸 보여드리면서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실형까지 살게 된 분이 이종원 씨인가요? 예, 이종원 씨.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죠.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현장에서 목격한 그게 부정선거의 증거인 게 엄청나게 그 당시에 거죠. 그 비례대표 투표장이 이렇게 길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길렀어요. 예, 나중에 석방 되시던 날 저기 우리 황교안 그 대표님 그때 부방대 하는데 거기 모시고 가서 저기서 현장에서 일부러 저렇게 감옥에서 입는 옷처럼 그렇죠. 그날 석방 되니까 그냥 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게 그 당시 회유가 민경욱 의원을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회의도 있었고 제가 그날 검찰청에 모시고 와서 조사를 하니까 그날 이제 이렇게 투표지만 제출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듣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 민경욱 의원 몸수색을 하고 또 심지어 옆에 있던 변호사인 저하고 또 변호사 한 명
두 분을 막 몸수색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날 팔로드 파티를 공개한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팔로드 파티의 진짜 비밀은 저와 이제 로이킴 정도만 사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해커의 지문을 기획을 하고 쓰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날 그 민경우 의원님이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완전히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빨리 한 달 만에 그걸 알아낸 것은 정말 뭐 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KBS 기자들이 저렇게 비아냥 그런다는 건 나중에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들켰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엄청난 권력으로 사람들을 목을 죄고 있는데 저는 그것 말고도 이렇게 개인들이 희생되는 게 참 슬프지만 김재홍 대표님 돌아가신 것도 야 이거 참 무슨 일입니까? 네. 우연인가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블랙박스 영상도 보고 했는데 딱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어떤 범죄 사건으로 단정하기 교통사고인가요? 네, 교통사고인데 상당히 의혹이 이제 뭐 이쪽에서 덤프트럭 한다고 이쪽에서 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그건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네, 그거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정말 나중에 어떤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진짜 누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혹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은 참 제가 봐도 신사시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막 그대로 막 내리지르고 이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경험한 것들을 신중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또 길거리 여론조사도 김재홍 정확하게 그분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단체 이름이 자유의 창. 자유의 창이죠. 네. 저도 워낙에 네. 이제 대단하신 분이니까 잘 아는데 그분이 ROTC 장교 출신이고 또 기독교인이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젊은 분이잖아요. 작년 10월 7일인가? 그때 이제 원래가 일주기가 이제 그 시기거든요. 10월 일주기 때 그래도 그때는 제가 장례도 못 가 뵙고 했는데 일주기 때는 그래도 우리 여기에 같이 활동하신 분들하고 저분인가요? 네, 좀 같이 이제 뭔가 추도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정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된 5구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시고 그 이후로 계속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길거리 여론조사하는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전 지금도 여러 가지로 정말 뭐 이렇게 말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3년 됐고 제가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면서 활동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근데 다 얘기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이재명 사태는 결국은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부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무시무시한 외세를 포함한 그런 야만이 흘러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조금 돌아갈게요. 권 변호사님이 왜 이 자리에서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게 30대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럼 여러 가지 체험도 있으신 거네요. 네, 저는 뭐 지나간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신 그런 삶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저걸 하면 제가 60년생이거든요. 60년 경자생이고 그거는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해고 그 다음에 20년 후인 1980년도에는 제가 5.17 그 서울역 앞에 우리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막 그 집회할 때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네. 2000년 그때는 뭐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그때 김대중 정부 들어왔던 데고 그리고 2020년은 이제 4.15 부정선거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통계 전공한 그 교수님 이승욱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저와 같이 이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그때 그 민경우 의원 선거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분이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 해주신 걸 이제 5월 1일 날 공개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경자년은 뭐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그 어떤 굉장히 병고가 많은 게 경자년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제가 또 인천지검 검사할 때 그때 공안부에 있으면서 그 노동 사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 대우자동차 노조를 압수수색하면서 그때 뭘 봤냐면요. 그 당시에 민주노총은 불법 노조였거든요. 불법 노조인데 이분들이 플랜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합법 노조로 만들고 그다음에 정당을 이제 진보 정당을 만들고 뭐 이런 장기적인 플랜,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그 전략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위에 검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뭐 별로 기다만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뭐 김영삼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활동하고 해서 뭐 그런 모양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장기적인 그 어떤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노동운동하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의 정치권에 이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4.15 부정선거는 자기네들 이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가장 마지막 지점까지 이제 자기네들은 아마 이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부정선거에서 네. 180석 얻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켰으면은 거의 사회주의 혁명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이미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을 전부 장악한 이런 상태라서 4.15 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주의 혁명은 완성이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저는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들었거든요. 4.15 부정선거를 완전히 규명하면 나라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15 부정선거 규명에 제1선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유명한 우파 뭐 지도자들이니까요. 그 중에 이번에 한변 선거에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권 변호사님 사진 보면 참 공부 잘하고 착하게 생기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변에서 출사표도 던져보셨네요.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변이 이제 보수 변호사 단체고 거기 상당히 훌륭하신 그 선배 법조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검찰총장 출신이 몇 분이나 계시답니다. 예, 거기 제가 최소한 2분은 제가 직접 보셨어요? 예, 이름을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도 알고 또 뭐 친한 선배님도 계시고 거기 다 한변에 하고 뭐 전직 대법관도 계시고 또 뭐 다들 부장검사 뭐 이런 그래도 우파 변호사님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한변에 계속 이 부정선거 증거물을 이제 같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애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나 윤영진 변호사는 도저히 못 참고 미리 뛰쳐나왔고 그래도 저는 여기서 남아 있으면서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 현 회장님 그 당시 회장님이 한번 그 자기한테 와서 좀 설명을 하래요. 내부적으로 몇 명만 그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설명하러 갔는데 금년 이제 그 4.3 그거 세미나 후에 설명하러 오라 그래서 5월달인가 6월달에 갔는데 설명을 한참 하는데 그날 설명이 뭔가 기존에 제가 알던 그 내용하고 다르게 뭔가 반대 토론자를 세워놓고 토론회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넌 내 인격을 생각을 하면 내가 본 증거를 사실대로 가서 설명하러 간 자리에 무슨 토론이냐 이게 토론할 문제냐 혹시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더라도 그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그 부정선거 특위가 있었거든요. 한변에 그게 석동현 변호사님이 이제 선거무효 소송 제기하면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했던 건데 그걸 그날 이제 뭐 이렇게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걸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 이제 반대 토론하시는 이제 상당히 저보다는 경력이 적은 젊은 변호사님들인데 어떤 변호사님은 그 모두에다가 그 자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뭐 빅뱅 이론을 이제 언급을 해놔서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거 빅뱅 이런 데 가서 책 썼냐? 아니 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 그럼 당신 뭘 안다고 빅뱅이 일어나고 이렇게 부정선거 내가 증거물 설명하는 거하고 뭐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그 의도가 너무 좀 아니 근데 변호사님 지금 네. 부정선거 규명을 막기 위해서 우파들이 나서 있고 심지어는 이것 빼고는 뭐 그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분, 뭐 문재인 공산주의자까지 말했던 분이 공산주의자들이 부정선거 한다라는 건 왜 생각을 못하는지 고영주 변호사님 정당까지도 부정선거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어느 순간은 정광훈 목사님도 별로 얘기 안 하시고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하는지 참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분석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기독교인 입장에서 왜 성경에 그 당시에 엘리사 시대인가 그때 그 뭔가 가뭄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성중에서는 자기 자녀를 막 삶아 먹는 이런 일까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밖에서 이제 어떤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해가지고 이제 그걸 나가지를 못하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때 문둥이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둘러싸던 군대는 없고 양식은 있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리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죽더라도 이건 알려야 된다. 저는 사실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내가 보고, 야, 이거는, 부정선거 맞고, 제가 또 그 투표지가 위조된 거랑 확신한 게, 그 민경우 의원 그 개표 현장에서 실제로 동영상 촬영한 분들이 저한테 동영상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기독자유당, 그 당시에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정당에 한 석이라도 건져보려고 밤새 그냥 그 다음날 일 나가야 되는데 열 몇 시간을 그냥 거기를 촬영을 하고 이렇게 그걸 봤는데 거기 투표지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이건 명백하다. 그리고 한 군데뿐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런 거 다 똑같이 그냥 새로 다 맞는 거라서 이거는 틀림없이 명백한 사실이라 그러고 이거는 뭔가 굉장히 저보다 이제 정보가 많고 높은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밝혀졌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게 국제관계에서도 뭐 거의 전쟁 수준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침공 수준의 또 그리고 간첩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기독교인의 심정에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 전에 그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유성에서 출마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그때 이제 선거 소송은 안 했지만 보전 처분은 해놔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7월 달에 거기에서 무슨 기일 통지가 왔다. 그래서 그게 뭐냐 알아봤더니 그 투표지를 이제 법원에 보관해놨다가 반환하는 그런 절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 필요 없다는데 제가 굳이 위임장 이제 받아가지고 가봤거든요. 가서 투표지 돌려줘도 이 봉인이 돼 있는 거니까 법관의 봉인을 풀고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법관의 허락을 얻어서 그걸 내용을 보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찍으니까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전 박스가 새로 만드는 그 투표지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으니까 너무 뚜렷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이걸 이제 덮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고. 보세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는 제가 참 답답한 게 이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는 그렇게 머리가 천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우파 여러분들 막 천재들이 너무 많은데 한 IQ 한 110 정도? 10 이하 정도가 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 말하자면 미리 다 계획을 해서 필요한 표는 다 미리 마련해 놓고 선거하기 전에 다 준비해서 그냥 투입하는 절차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핵심이 전국 263개 선거구 전체의 사전 투표율 자체를 거의 10% 이상 올려버린 거고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일괄적으로 다 올렸기 때문에 원래 이상민 뭐 김소연 그 지역구는 사실은 이상민 후보가 되는 지역구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일괄적으로 사전투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전국이 다 사실은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로는 전국 263개를 다 지금 그 민주당 후보를 냈을 뿐만 아니라 모두 15% 이상을 받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 지역구가 모두 부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열어도 전부 부정 투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전하지 않은데도. 이게 다 들켰고 밝혀졌는데 이걸 한번 까보지를 못하게 된 것. 지금 특히 비례 투표지를 못 가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고명하신 우파 또는 제도권에 있는 여러 보수 인사들 때문이죠. 특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날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는 지역구 그렇죠. 투표지인데 나머지 몇 군데 걸 반환을 하는데 그거는 보니까 비례대표. 아, 그러셨어요? 예, 그 기독당에서 보전 처분해놨던 걸 반환하더라고. 근데 왜 기독당에서는 거기에 안 와보실까?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너무 의아하더라고. 그 몇 군데면 그 투표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컸는데 제 것만 보여주니까 그거는 제가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비례대표는 틀림없이 이제 조작을 안 해놓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48cm는 이게 그렇죠. 어떻게 어떤 방식이든 이건 안 접을 수가 없어서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만일 우리가 빳빳한 이 투표지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 자체가 조작의 증거고, 그러니까요. 또 접혀 있으면 그거 자체가 또 우리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검증기일에 봤던 투표지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눈으로, 저는 사실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이걸 물론 저 나름대로 제가 지성이 있으니까 통계적인 이런 증거란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동안 파악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보고 이거는 그냥 세종이야. 세종이 투표지가 아니야.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도 알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얘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투표지를 바꿔치겠다. 그럼 그게 부정선거지. 그러면 그게 누가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선거를 가지고 무슨 변호사님, 아주 유용하게. 지금 아까 그 KBS 네. 기자들이 애송이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단에 빠져 있고 음모론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지금 계속 뭔가 계속 이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지금 기독자유당, 지금 명칭을 모르겠지만 그 일 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갔으며, 비례표는 왜 못 열고 있으며, 왜 지금 자유통일당 같은 그런 우파 정당도 부정선거는 다 침묵시키며,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침묵시키는 거예요? 한변 계속 계실 건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 윤영진 변호사하고 또 이 수척특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변호사들이 또 따로 모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는 저도 이제 전적으로 찬동하고 나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또 한변하고 대립되지 말자. 거긴 또 북한 통일, 북한 인권 이렇게 하고, 또 나름 이번에 북한 삐라법 그거 이제 헌재에서 그거 위헌 판결 난 것도 한변이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하신 거거든요. 좀 그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약간 분야를 달리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이건 부정선거는 분명하고, 법조인들이 부정선거를 알면서 눈을 감으면 그거는 법치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법조인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라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제 많은 동참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니까 우리 나름대로 잘하는 점을 잘하고, 한변은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하는 걸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은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자꾸 갈라져 버리면 장로님, 몇 명 되지도 않아. 장로님, 네. 제가 한마디만 딱 네. 할게요. 지금은 딱 장로님 같은 아주 인자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은 초기에 이렇게 부정선 규명을 막았던 하태경 씨나 이준석 씨나 그런 사람들은 워낙에 초기니까 그러니 하고, 요즘엔 또 별로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해도 안 하고.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방해한다고 느껴지는 한변, 이재원 변호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거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이 될 때까지 제일 크게 상처받았어요. 저는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 변호사님, 부정선거는 그러면 한변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덮어주시면 안 되죠. 아니요,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시면 좋겠지만, 뭐 본인들이 안 하신다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만, 이제 관계라는 게, 우리 특히 법조인들은 또 서로 간에 그 선후배 뭐 이런 거 다들 아시는 처지들이고, 또, 나름대로 뭐, 사회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계기가 있으면 또 변화돼가지고, 처음에 제가 부정선거 선거무효 소송할 때도 그 한변에 우리 이현 부회장님이 예. 그분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밝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보수의 대표적인 인사시죠.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이걸 선거무효에다 당선무효까지 같이 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서면을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현 부회장님이 그걸 좀 팁을 주셨고, 또 제가 사이로 그 부정선거 전체 무효소송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민경우 의원이 또 그것도 같이 이제 원고로 참여해 주시고 또 큰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그게 그 시한이 5월 15일인 줄 알았거든요. 5월 15일 한 달 이제 지난 대개 초일 불산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5일 날 만료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선거소송은 14일까지 그러니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해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만큼 다들 이제 서로 협력할 부분이 협력하는데, 본인들이 곤란해하는 점을 굳이 그냥 또 이쪽은 소수거든요. 부정선거 지금 이제 진상규명 투쟁 소수인데 작은 사람들이 큰 단체를 가지고 그냥 막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해가면 이쪽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거기대로 본인들이 잘 하시는 일들, 의미 있다 생각하는 일을 하시게 두고, 우리는 우리 일을 앞을 보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이제 뭐, 왜냐면 사실과 증거가 너무 뚜렷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알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그냥,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알려야 되고, 또 국가기관에다가 이거 수사를 촉구하고, 또 뭐, 언론도 이제 아직 태도가 변화되면, 취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당장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도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대책이 없는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당장 국회의원들 어떻게 할 것이고,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다 눈 감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큰 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혼란이 최소한으로 수습되면서 뭐 나라의 정상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그거는 뭐 저나 뭐 우리 여기 몇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제안은 해줘야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채택하고 바르게 나라가 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권 변호사님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건 정말 온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결국 이뤄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MPK는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룹이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오는 그룹이고,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출시를 하는데요. 팔로드 파티의 그 로직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가장 디테일드 버전이에요. 지금 보니까 당한표, 그다음에 이번에 더 카르텔,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순서대로 더 이제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작업들은 하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그 과정을 볼 때는요, 뭐 한결같았던 권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막 질주해서 왔던 가세연이나 강영석 변호사님 뭐 중요한 역할 하셨지만 또 가시고 계속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사라져요. 야, 끝까지 이 마라톤에 끝까지 가도 그래도 권호영 변호사님은 계실 것 같네요. 저는 어쨌든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저 이거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이제 3년이 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이것만 생각하고, 또 유튜브에 어떤 정보가 없나 보고 뭐 이렇게 또 수집하고 또 제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뭔가 해소할 길을 주시고, 또 새벽 기도를 거의 일어나면 가거든요. 가서 이제 말씀 받고, 또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요즘 오니까, 이것도 지나가는 거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것도 한 시대니까 좀 더 이제 신앙적으로 좀 더 순수한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쓰임 받는 건 정말 귀하고 그거는 감사한 거라서 하나님께서는 뭐 어쨌든 그 방향이 요즘 그래도 국가적으로 선관위도 뭐 이렇게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성역이었는데 정치인들도 자기 선거 이런 거보다는 이제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뭔가 개선하려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보이고 또 이제 법원은 사실 문재인 그 대통령 때 사법부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 했던 그 이제 전에 그 뭐 노동사건 했던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이가 사법부를 가장 망가뜨려 놨다고 하는데 안 망가뜨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사법부 우리는 법조인들이니까 어떻게 아니 어제 뭐 영장 기각된 거 그것도 아니 무슨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모든 그냥 자기가 형사재판 증거를 다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문을 아예 써놓고 영장을 기각해버리면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하죠? 이 나라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는데 구속도 못하면 그러면 어떤 범죄자들이 자기 구속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금되어 있어야 되고 이 추석 때, 추석 명절 때 억울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이런 좀 범죄의 증거가 눈에 다 보이고 온 국민이 다 알아도 그거는 봐주고 이거는 나라의 질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뭐 대혼돈이죠. 대혼돈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선관위가 뭐 엄청나게 공정한 기관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 뭐 그냥 가족 비즈니스예요.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하나하나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금 잠식당해 있나, 잘못되어 가고 있나 알게 된 것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권 변호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권 변호사님 계셔서 너무나 지금 막 든든하거든요. 왔다가 질주했다가 가시고 특히 이렇게 그냥 비명에 가신 분 우리 김재용 대표님 같은 분도 계시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자기 일 하러 가신 분도 있고 카프카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그 참 젊은 분이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래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 5월 1일은 초창기였거든요. 그때 4월 28일인가 우리가 그때 보전처분 집행하고 5월 1일 날 이제 노동절이라서 휴무라서 그날 급하게 이제 준비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분이 그때만 해도 유튜버들도 몰랐어요. 그걸 공지를 하고 처음엔 기대를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때 태극기 막 집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선거까지 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풀이 다 죽었는데 그날 와보셨던 분들이 이거 부정선거 맞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홍보를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얘기 되게 많고 그런데 오늘 권 변호사님 1시간 딱 됐거든요. 벌써 시간이 1시간 갔어요. 근데 1시간 얘기 이렇게 들을 때 이분의 인격이 주는 감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얘기 나누면서 아까 이종원 선생님이나 김재용 선생님이나 우리가 잘 몰랐던 많은 분들 좀 별 같아요. 빛나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세요. 지금 구름이 낄 땐 잘 안 보이지만 어느 날 다 초롱초롱 다 빛날 것 같아요. 안심이 됩니다. 뭐 처음에는 간증 좀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가서 저희가 오늘 길게는 또 못하니까 자주 뵐 거거든요. 수촉특위 또 한변은 한변대로 가고 북한 인권 이런 문제들 하고 수촉특위 또 어떻게 갈지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특히 인천 지역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실 텐데요. 연수가 워낙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권 변호사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가실 것 같으세요? 권 변호사님 믿고 굉장히 큰 돈 주신 분도 있어요. 네. 아니요, 뭐 어쨌든 이제 뭔가 10억 모금을 목표로 하셨으면 10억을 채우고 더 이상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있으면 그만큼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벌써 우리가 두려워지고 있는데요. 할 일들은 사실 저쪽은 굉장히 큰 뭐 심지어 선관위 같은 국가기관으로 그러니까요. 국가 예산 받아서 저렇게 모든 걸 은폐하려고 그러고 언론도 뭐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너무 거대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기여를 해주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아마 뭐 굉장한 재벌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이렇게 재정으로 하시는 그런 애국 시민들 이런 분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법률가들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는 약자들이거든요. 서민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고 이게 아마 그 선관위만 개혁될 거 아니라 사법부도 개혁이 같이 이제 따라올 것이 왜냐하면 이게 그 선거 이거 관리는 사법부하고 아주 밀접하게 돼 있는데 이번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한 거는 사실 사법부로서 어떻게 좀 씻기가 어려운 아주 그런 가오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사법부도 개혁이 돼도 그 당시에 아마 법관들 중에서도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히 옷을 많이 벗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선거무효소송 검증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중간에 다른 지역에 가면 부장판사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일부러 막 이상한 투표지 찾아다가 이것도 감정 맺기라고 막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분들도 아마 양심 이제 고백도 하시고 사법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마 얘기하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버리려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부정선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내 유일한 조국이고 또 여기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라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나라를 살린 일에 해야 되고 그리고 내만 살 거 아니고 내 자녀들도 살아야 되니까 나라가 바르게 돼야 그게 뭔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그런 노력에 이제 뭐 검사 후배들한테요. 검사 후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님도 후배시잖아요. 네. 당부 좀 해주세요. 선배로서. 네. 저 사실은 인천지검 앞에서 거의 한 3년 동안 이두봉 검사장이 거기 계실 때 화요일, 목요일 그냥 퇴근할 때마다 나가가지고 막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이렇게 외친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퇴근하다 가서 마이크 들고 저도 옛날에 여기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 명의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건 너무 큰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이두봉 검사장도 조사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더니 이제 아마 본인도 퇴직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검사들은 그 어떤 뭐 굉장한 명예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사회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그 정의에 모르고 대한민국 이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또 법치국가, 시장 이런 체제를 위한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라서 요즘 좀 위축된 거는 사실이거든. 뭐 수사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검사님들이 검사들이 정말 그런 그 대한민국 에리트로서 이런 법치주의를 세워 나간 일에 주어진 권한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 진짜 드립니다. 권 변호사님 화 내본 적 있으세요? 잘 냈는데 옛날보다는 요즘 이제 화를 덜 내고요. 우리 집사람은 뭐 제가 그렇게 뭐 좀 성격도 좋지 않고 좀 위선자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느낀 게 최근에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참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맞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권오영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권 변호사님 참 진짜 온유하셔가지고 별로 화도 안 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올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계실 것 같아서 좀 든든하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자주 뵙겠습니다. 수촉특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뭐 제일 연세 많으시니까 수장이나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권 변호사님 보니까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보세요. 지금 예전에 굉장히 눈빛도 강렬하시고요. 검사하셨던 분이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 다루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든든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즘 이 VON 그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고요. 제가 몰랐던 것도 깨닫고, 그리고 변함없이 이렇게 나라 체제를 지킨데 이렇게 앞장서 주신데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맨날 도망갈 네. 생각하는데 통일될 때까지 도망 못 갈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예.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 네. 리빌딩, 이 엎어져 있는 이 체제가 다시 멋지게 다시 세워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